출근길 뉴스를 종합해드립니다. 깊이 있는 뉴스 YTN FM 출발 새아침. 신율의 출발 새아침 3부 순서 시작합니다. 요새 초중고등학교 개학한 학교들이 많죠. 그런데 개학하고 나서도 다시 휴업을 한 학교들이 많다고 합니다. 너무 덥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여기에서 다시 나오는 것이 뭐냐면 학교 전기요금 문제입니다. 오늘 전기요금 얘기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전기 때문에 휴업까지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도 사실 이제 사회적으로 좀 논의가 돼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3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듣겠습니다. 항공권도 매진이야. 실시간 빠른 항공 호텔 예약 시스템 온라인 투어. 가격이 싸니 일정이 별로야. 알뜰하고 품격 있는 여행은 온라인 투어. 에어텔, 교통패스, 각종 입장권. 복잡해. 여행의 예약을 한 번에 온라인 투어. 기억하세요. 여행의 모든 해결 온라인 투어. 온라인투어.co.kr 페이스 도루코 면도기 도루코 페이스 면도기 페이스 안전하고 부드러운 대한민국 면도기 안전하고 부드러운 면도 그 이상을 경험하세요. The Shaving Innovator Dorco Pace. 사장님, 성악가 김동규 씨네 집 바닥재 좋던데 우리 집도 똑같은 걸로 해줘요. 요즘 떠오르는 바닥재 스타 강마루. 스타일 좋고 습기 열 긁힘에 강하니까 오래 사용하려면 그래서 스타 강마루를 하는구나. 성악가 김동규입니다. 강마루 스타는 스타 강마루. 스타 강마루.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산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을 30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031-497-0561. 아유, 세 단계 종이 또 걸렸어. 정말 제본 하나 하려다가 미치겠네. 내가 진작 현대오피스로 바꾸라니까. 오늘 다 날 셀 거야. 이제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사무기기 전문기업 현대오피스가 책임지겠습니다. 사무기기의 올바른 기준. 현대오피스. 안녕하세요. 임시안입니다. 시원한 폭포 소리가 들리세요? 있는 그대로의 자연스러움을 간직한 폭포처럼 맑고 깨끗한 칠성 사이다가 우리 곁에 있습니다. 변함없이 맑고 깨끗한 칠성 사이다. 좌우가 같네 좌우가 같아 2588 요즘 회식 많으시죠? 회식 끝나고 내가 호랑나비 춤을 춘다 싶으면 운전대 붙잡지 말고 꼭 대리운전을 부르세요. 2588 소연이가 부탁드린답니다. 좌우로 정렬 2588 안전운전 2588. 송곳 같은 말, 허무한 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을 전해드립니다. 왁자지껄, 말. 20% 이상은 능히 할 수 있다.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가 내년 대선에서 호남 목표 득표율과 관련해서 한 얘기입니다. 이정현 대표의 이런 언급은 자신이 호남 출신 여당 대표라는 측면을 감안해서 나름 기대할 만한 일이라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호남 출신 보수 여당 대표가 있다는 사실만 가지고는 힘들 겁니다. 이정현 대표가 청와대를 예방했을 때 박근혜 대통령이 부탁했던 것처럼 탕평 인사와 같은 추가적인 조치가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얘기인데요. 유감스럽게도 어제 발표한 장관 인사를 보면 이정현 대표가 머쓱해질 수밖에 없을 정도로 호남 인사는 없었습니다. 대선을 앞둔 시기의 개각에서는 이런 부분을 좀 더 신경 썼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이런 소리가 여당 내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필리핀을 테러하면 10배로 갚아주겠다. 필리핀의 두테르테 대통령이 극단주의 무장단체 IS의 테러 위협에 대해서 한 얘기입니다.
두테르테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필리핀의 강력범죄는 31%나 급감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인권 침해 논란 역시 나오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요. 어쨌든 두테르테 대통령의 지금까지 행동 방식을 볼 때 IS가 테러를 하면 10배 갚아주겠다는 말이 허언으로만은 들리지 않습니다. 테러와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처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런 대처는 어디까지나 법이라는 테두리 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두테르테 대통령이 권력을 잡을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 법치에 의한 것이었기 때문에 법을 무시하면서 행동하는 것은 곧 자신의 법적 지위와 법적 권한을 부정하는 셈이 되기 때문입니다. 정답 몰라도 형용사는 찍지 마라. 듣기 문제에 I don't know가 나오면 무조건 정답이다. 토익 강사들이 들려주는 토익 고득점 요령 중 일부라고 합니다. 이처럼 요즘 학원에서는 영어 실력이 아니라 토익 900점 넘는 비법을 전수하는 데만 급급하다고 하는데요. 영어 중요합니다. 하지만 영어를 외국어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취직을 위한 점수 취득을 위해서 배우는 것이라면 이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언어를 배우게 되면 점수는 잘 나올지 몰라도 말 한마디 못하는 그야말로 쓸모없는 행위로 전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마디 더 하자면 기업들은 영어로 사람을 파악하기보다는 능력으로 파악해야 한다는 겁니다. 영어로 잘하는 것이 곧 그 사람의 일 처리를 잘하는 것으로 의미하지는 않기 때문인데요. 영어도 잘하고 능력도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만일 그런 사람이 없다면 영어보다는 능력 있고 성실한 사람이 기업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됐으면 합니다. 지금 영어 중시 풍조가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왁자지껄 말말말이었습니다. 경제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최요한 평론가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최요한입니다. 대우조선해양이 올해 2분기에 4,236억 원의 적자를 내면서 저조한 실적을 기록을 했는데 그래서 9월 위기설이 현실화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그러죠? 네, 그렇습니다. 빅3 중 마지막으로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증권가에서 약 300억 원 안팎의 적자를 예상했었는데 이번에 4,236억. 훨씬 큰 규모의 적자 발생해서 앞으로 경영 정상화 속도가 더 늦어지게 되겠구나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올해 초 대우조선의 정승립 사장이 1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영업이익 흑자 전환 목표를 내걸었는데 263억 원의 영업 손실을 냈거든요. 그러면서 2분기부터는 수익성 개선 등을 토대로 실적 개선을 할 것을 자신했지만 이번 발표로 오히려 1분기보다 적자폭이 더 늘어난 것입니다. 그 대우조선이 2분기 적자폭 확대가 원인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회계법인이 보수적인 감사에서 비롯했다고 주장합니다. 그 일부 해양 프로젝트에서 선주 합의된 인센티브를 인정받지 못했고 또 공사 지연된 것도 선수 측 요구인데 지체보상금 발생도 손실 처리됐다라는 것. 그리고 조선업은 경영 환경이 유사한데도 동종사 다른와는 다른 기준으로 자산성을 인정받지 못해서 당기순 손실이 8,500억가량 확대됐다. 이런 것만 빼면은 손실 규모는 대폭 축소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런 설명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2조 9천억 원대의 적자를 낸 대우조선이 올해도 계속 연속 영업 손실을 기록하면서 실적이 악화되니까 9월 위기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앙골라 국영석유 회사의 손안골에 1조 묶여 있던 것부터 시작됐거든요. 이것이 지금 회사 안팎에서 거론되어 왔는데 그것이 현실화되는 거 아니냐라는 것이죠. 예. 자, 그리고 6조 5천억 달러, 우리 돈은 7,110조 원 규모의 중국 선전 증시가 예. 해외 투자자들한테 개방된다 그러죠? 예. 이게 바로 이제 선강통 실시 방안인데요. 어제 리커창 총리가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선전 증시와 홍콩 간 증시 교차 거래를 허용하는 선강통 실시 방안을 승인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선전 증시에 상장된 505개 종목과 홍콩 증시에 올라가는 218개 종목의 교차 거래가 가능하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 돈으로 7천억 원이 넘는 7,110조 원 규모의 이런 거래 자본 시장이 해외 투자자에게 개방되는 것이죠. 리커찬 총리는 선전 증시 개방이 중국 시장의 법제화, 예. 시장화, 국제화를 상징한다라고 의미를 부여했는데요.
아마 1, 2개월 정도의 시행 준비를 거쳐 이르면 10월, 늦어도 연내에는 실시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렇게 되면은 2014년 11월 상하이 증시와 홍콩 증시의 교차 거래인 후광통 시행 이후 1년 9개월 만에 중국 두 번째 규모의 자본시장인 이 선전 증시가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문을 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지지부진한 중국 증시를 부양하는데 얼마만큼 효과를 발휘할지는 아직까지는 미지수인데요. 후광통 통해서 중국 본토 주식 매입할 수 있는 이른바 외국인 쿼터가 3천억 원 위원이지만 현재로서는 절반 정도만 소진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삼성물산이 올해 1분기에 600여 명의 인력을 감축한 데 이어서 2분기에도 240여 명에 달하는 인력을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그러죠? 예, 이미 줄였습니다. 삼성물산의 반기 보고서에 따르면요. 지난 6월 30일 기준으로 삼성물산 건설 부분의 직원이 7,084명. 예. 그러니까 이중 정규직은 5,916명, 그리고 비정규직은 1,168명으로 조사됐습니다. 이게 올해 3월 말 기준 7,323명보다 239명이 줄어든 수치고요. 지난해 연말보다 868명이나 감소된 것이죠. 그래서 삼성물산이 이미 지난해 하반기에 800여 명, 올해 2월에 600여 명이 퇴직했고 이번 추가로 240여 명이 퇴직하면서 총 1,600여 명의 인력이 회사를 떠나게 됐습니다. 해외 프로젝트 부실로 삼성물산이 3, 4분기 계속 영업 손실을 기록했는데 올해 1분기에도 4,150억 원의 영업 손실이 이제 악화되면서 3분기 연속 적자를 기록했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대규모 인력 구조 조정을 단행했고 그 인력 작업 결과 올해 2분기에 흑자 전환에 성공하게 된 것입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최요한 평론가였습니다. 자, 이번엔 스포츠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최동호 스포츠 평론가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레슬링의 류한수 선수 말이에요. 예. 리우 올림픽에서 레슬링 그랜드슬램에 도전을 했는데 결국은 메달 획득에 실패를 했네요. 예. 이 레슬링 그레코로망형 66kg 류한수 선수도 이 메달 획득에 실패했습니다. 예. 이 8강전에서 이 아르메니아의 아르투난 선수의 1대2로 패해서 패자 부활전으로 밀려났고요. 이 패자 부활전을 통해서 동메달 결정전까지 진출했는데 동메달 결정전에서 아제르바이잔의 라술 추나예프 선수에게 0대8 테크니컬 폴패를 당했습니다. 아하. 이 레슬링 부진했는데요. 이 그레코로망형에서 김현우 선수의 동메달 1개로 이 그레코로망형 경기를 모두 다 마쳤습니다. 예, 그렇군요. 오늘도 메달 소식 없죠? 예, 없습니다. 예, 참. 보니까 여자 배구도 지고 배드민턴 여자 복식도 모두 패배한 것 같더라고요. 이 여자 배구가 이 40년 만에 올림픽 메달을 도전했는데 이 예. 8강전에서 네덜란드의 세트스코어 1대3으로 패했습니다. 리시브 불알이 패배의 원인이었거든요. 예. 바꿔서 얘기하면 네덜란드의 서브가 그렇게 강했다는 겁니다. 네덜란드의 서브에 리시브가 불안하니까 토스까지 불안해지고 이러다 보니까 다양한 공격을 펼칠 수가 없이 그저 김연경 선수에게만 의존하는 단순한 공격을 펼친 겁니다. 예. 대표팀인 네덜란드에게 이 서브 에이스를 무려 12개나 내줄 정도로 이 경기 내내 네덜란드의 강한 서브에 고전했고요. 그리고 배드민턴 여자 복식 4강전에서도 이 정경은 신승찬 조가 일본의 마스모토 미사키, 다카시 아야카 조에 0대2로 패했습니다. 근데 일본 대표팀 감독이 우리나라 배드민턴 스타였던 박주범 감독이라고 그러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이번 리우 올림픽에서 일본 최초로 올림픽 배드민턴 금메달에 도전하는 거거든요. 예. 그 뒤에 바로 또 이 박주봉 감독이 있었습니다. 이 박주봉 하면은 이 올드 팬들은 웬만하면 다 알고 계시는 이름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세계 선수권대회에서 이 통산 5회 우승을 차지했고요. 이 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 남자 복식 금메달, 이 96년 애틀란타 올림픽 혼합 복식 은메달을 기록했던 한국 배드민턴의 전설 같은 존재인데요. 아하. 그러니까 일본이 2004년 아테네 올림픽 배드민턴에서 13명이 참가했는데 이 중에 12명이 1회전에서 탈락하는 수모를 겪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곧바로 박주범 감독을 영입을 했고요. 예. 그래서 이 박 감독이 2008년 베이징 올림픽에서 여자 복식
없이 4강 진출을 이뤄냈고 그 다음 대회인 2012년 런던 올림픽에서는 일본 배드민턴 역사상 최초로 여자 복식에서 은메달을 딴 겁니다. 예. 그리고 이번 대회에서 4강전에서 우리나라 팀을 4강에서 탈락을 시킨 거죠. 예, 양궁, 태권도, 레슬링, 사격 등에서 이번에 이 다른 나라 대표팀을 맡고 있는 한국인 감독들의 활약이 돋보였는데 예. 배드민턴에서도 이 박주범 감독이 이 배드민턴 변방 일본을 올림픽 중심으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지켜볼 만한 경기는 뭐가 있어요? 태권도가 이 막중한 임무를 띠게 됐거든요. 예, 태권도가 이제 무더기에 예? 금메달을 따야지. 예. 우리 선수단 목표한 금메달 10개가 가능한데 예. 오늘부터 태권도 경기가 시작됩니다. 아. 오늘 밤에 열리는 첫날 경기에 남자 58kg급 김태훈 선수, 여자 49kg급 김소희 선수가 참가하고요. 그리고 여자 골프도 오늘 1라운드가 열립니다. 그렇군요. 자, 육상 남자 100m를 제패한 우사인 볼트 말이에요. 200m에서도 준결승에 올랐다고 그러는데 그럼 3회 연속 3관왕 가능한 거 아니에요? 가능성이 높아졌죠. 예. 100m에서 뛰는 거 보니까 야 되겠다 이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200m 예선에서도 이 우사인 볼트가 20초 28을 기록하면서 조 1위로 준결승에 올랐습니다. 예. 100m에서 워낙에 압도적인 실력 차로 3회 연속 금메달에 성공했기 때문에 200m와 400m 계주에서도 우승 가능성이 높은데요. 아하. 200m, 400m 계주마저 섞어나면은 예. 이 볼트가 올림픽 사상 최초로 이 3회 연속 3관왕을 차지하게 됩니다. 예, 그렇군요. 자, 프로야구 얘기 좀 해보죠. 승부조작 혐의를 받고 1군에서 제외됐던 NC의 이재학 선수. 어제 선발로 등판했다고 그러죠? NC의 이재학 선수가 이 승부조작 혐의로 지난달 30일에 1군에서 제외가 됐었습니다. 예. 그리고 그동안에 이 경찰 조사를 받게 됐거든요. 이제 이재학 선수가 이 경찰 조사에서 결백을 좀 강력하게 주장을 했고요. 그러다가 어제 삼성전에서 불펜으로 등판한 겁니다. 예. 5회 등판에서 2와 3분의 2이닝 동안 3실점했는데 이 김경문 감독이 조만간 이재학 선수를 다시 선발로 내세울 계획이고요. 어제 경기에서는 NC가 삼성에 5대 12로 패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 두산이 홈런 어저께 5개를 몰아치면서 하나를 13대 3으로 크게 이겼고요. 넥센은 롯데를 8대 1, LG가 SK 11대 4, KT가 기아를 7대 4로 따돌렸습니다. 그리고 이 추신수 선수 참 걱정인데 이 부상 예. 때문에 고생 많이 했잖아요. 근데 예. 어제 또 부상당했다고 그러네요. 네? 추신수 선수 정말 좀 불운합니다. 예. 이 텍사스의 추신수 선수가 어제 오클랜드전에서 1번 타자로 선발 출전했거든요. 5회 말 타석에서 스윙을 하다가 이 상대 투수의 공에 왼쪽 팔을 맞았는데 아유. 왼쪽 팔뚝뼈가 부러졌습니다. 아이고 저런. 이 치료와 재활에 최소한 10주 정도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사실상 올 시즌은 마감한 것으로 볼 수 있겠고요. 올 시즌 44경기에 출전해서 타율 2할 4푼 7리, 홈런 7개를 기록했는데 추신수 선수가 부상당했다가 지난해에 복귀했거든요. 예. 올 시즌에도 이 부상 때문에 3번이나 부상자 명단을 오르락 내리락 했는데 또다시 부상을 당해서 올 시즌을 사실상 마치게 됐습니다. 진짜 이 부상 조심해야 되는데 참 걱정입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최동훈 스포츠 평론가였고요. 신율의 출발새 아침 3부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4부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공연주입니다. 15살의 여러분은 어떤 꿈을 꾸는 아이였나요? 제가 케냐에서 만난 15살 소녀 도린의 꿈은 의사가 되는 것인데요. 학교에 가는 것을 무척 좋아하는 도린이 학교를 빠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단지 여자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너무 다른 그동안 말하지 못한 소녀들의 이야기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소녀들이 다시 꿈을 꿀 수 있습니다. 지금 월드비전 꽃들에게 희망을 캠페인을 검색하세요. 월드비전 꽃들에게 희망을. YTN 라디오 캠페인 더 가까이. 안녕하세요. 가수 서수남입니다. 요새 정말 너무 덥죠? 이럴 때 무턱대고 에어컨 틀지 마시고요. 환경도 아끼고 건강도 지킬 수 있는 쿨맵시 어떠십니까? 시원하고 멋스럽다는 뜻의 쿨, 옷모양새를 의미하는 맵시가 합쳐진 친환경 패션 쿨맵시. 남성분들은 정장 재킷과 넥타이 대신에 반소매 셔츠를 입고 첫 단추를 푸시고요. 여성분들은 무릎 길이 스커트를 입는 게 열을 식히는 데 도움이 됩니다.
풀맵시를 하면은 체감 온도를 2도나 떨어뜨리고요. 냉방 온도를 2도 올려도 되니 냉방병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풀맵시는 더 가까이, 에어컨은 저 멀리. 건강하게 여름철을 이겨보자고요. YTN 라디오 캠페인 더 가까이 한국환경공단과 함께합니다. 골프 장갑도 G맥스. 생산 장갑도 G맥스. 헬스 장갑도 G맥스. 가죽 장갑도 G맥스. 장갑하면 G맥스. 대한민국 우리 장갑 G맥스. 30년 한길 범양 글러브가 만듭니다. 글러브 맥스. G맥스. 이정길입니다. 100세 시대 면역력만큼 중요한 게 있을까요? 전 록피드로 면역 관리를 합니다. 록피드 속의 PLAG는 녹용 추출 성분 중 하나로 인터루킨-4 감소를 통해 면역 조절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면역력은 록피드. 아주 좋은 선택입니다.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날카로운 분석, 내일을 보는 시선,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4부 순서 먼저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여러분, 자주 움직여야 합니다. 하루 종일 앉아있는데 어떻게 3초면 충분합니다. 책상 교체 없이 바로 올려 사용하세요. 스마트 오피스를 위한 베리데스크. 여러분의 업무 자세와 능률을 함께 올려드립니다. 베리데스크. 저 선수 200만 원이 생겼어요. 좋은 일에 투자할 절호의 찬스네요. 그럼 크라우드 펀딩을 해야죠. 투자한 돈도 키우고 유망 기업을 키우는 보람도 남다르거든요. 크라우드 펀딩이요? 누가 잘하나요? 기업을 잘 아니까 크라우드 펀딩은 IBK 투자증권이죠.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 잇몸이요. 괜찮다가 피곤하면 또 들뜨고. 그래서 전 인사돌 플러스 시작했어요. 염증에 좋은 생약성 부분을 더해서 차이가 느껴지는 거죠. 너무 편해졌어요. 홍은희 씨도 잇몸이 좋아졌습니다. 붓고 시리고 피날 때 인사돌 플러스. 인사돌 플러스. 어쩜 이렇게 좋아지죠? 편안해진 잇몸의 차이를 느껴보세요. 세차 살 때는 참기름 덕카. SK 똑똑한 참기름 덕카. 똑똑한 가격. 똑똑 주유소 할인. 똑똑 SK 똑똑한 참기름 덕카. 비교해보세요. 순증대수 1등 렌터카. SK 똑똑한 참기름 덕카. 렌터카 연합회 2015년 기준. 목으로 마셔라. 원샷엔 하이트. 이 여름 넘어가는 맛이 좋다. 목으로 마셔라. 원샷엔 하이트. SM6 또 한 번 프리미엄 세단의 기준이 되다. 끝없이 누리는 드라이빙의 즐거움. 연비로부터 당신을 자유롭게. 리터당 17km 독보적 복합 연비 SM6 DCI 디젤. 8월 한 달 시승 신청 시 추첨을 통해 100만 원 상당 신세계 상품권을 드립니다. 예, 8시 31분 19초 지나고 있는데요. 지금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김미란 캐스터. 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먼저 경인고속도로 인천 방면으로 부천 3차로에 있는 화물차 관련 추돌 사고는 계속해서 처리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파로 지금 이 부근 4km 정도가 밀리고 있는데요. 안전하게 지나시기 바랍니다. 다시 부평부터 서인천 부근까지 5km 구간이 밀리고 있고 반대 서울 쪽으로 아직은 부천부터 신월까지도 4km 정도 밀리고 있습니다. 한강을 따라 내부순환로 성산 방면 연희램프에서 성산램프 구간 2차로에도 고장 차량이 세워져 있어 처리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 구간도 운행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부간선도로 아직은 도심 방면 교통량 꾸준하게 많습니다. 수락 지하차도부터 성수 분기점까지 긴 구간이 밀리고 있는데요. 반대 의정부 쪽으로도 녹천교 이전부터 수락 지하차도까지는 30km 미만입니다. 한강을 따라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도 행주대교부터 동작대교까지 밀려 지나고 있고요. 나란히 가는 올림픽대로 하남 방면 행주대교부터 양화대교 구간, 다시 여의하류 나들목을 지나 한강대교 사이로 밀리고 있습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오늘 아침 당신이 듣고 싶은 뉴스 94.5MHz YTN 뉴스 FM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제대를 한 달에 앞두고 목 디스크를 치료하라고 군병원을 찾아왔던 육군 병장이 소독용 에탄올 주사를 맞는 바람에 왼팔 마비 증세를 보이고 있다는 소식 어제 YTN을 통해서 단독 보도됐는데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직접 피해자 어머니 연결해서 입장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어머님 나와 계시죠? 네, 여보세요. 예. 네. 일단 그 아드님한테 어떤 들으신 얘기 잠깐만 해주시죠. 그 의료 사고가 난 거요. 예. 네, 저희 아들은 이제 그러니까 훈련 중에 좀 팔이 좀 많이 아팠고요. 목도 많이 저리고 해서 병원을 가게 됐는데 예. 뭐 CT나 이런 걸 찍어보고 디스크 증상이 많이 좀 진행이 됐다고 신경 차단술을 시행하자고 하셨대요.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기로 하고 이제 그러니까 28일 날 입원을 하고 30일 날 이제 이제 시술을 시행을 했는데요. 그 와중에 이제 의료 사고가 났는데 저희 아들은 이제 목 이제 수술할 부위에 그러니까 이제 조영제 맞을 그 부위에 소독을 마치고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그 의사가 이제 조영제라고 하는 게 신경차단술에 사용되는 부분인데요. 그게 뭐 이렇게 들어가면 신경이 어느 부위가 차단되는지 화면으로 나타나나 봐요. 예. 그런데 그걸 조영제를 주사를 했는데 저희 아들이 들어가는 순간 너무 뜨겁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순간에도 이제 뭐 약이 바뀌었을 거다 뭐 이런 걸 전혀 생각을 안 하셨나 봐요. 근데 이제 화면에 그런 모습들이 안 나타나니까 이제 그 화면이 고장났을 거라 생각하고 하는 도중에 저희 아이가 이제 구토를 시작하고 머리가 아프다 그러고 어지럽다 하고 했는데 화면을 이제 확인한다고 다시 그분이 가시고 그 와중에 저희 아들이 마비가 온 거죠. 지금 왼쪽 팔이 마비된 상태죠? 네, 현재 지금 뭐 손가락만 이렇게 움직일 수 있고요. 근데 지금 그러니까 원래 조영제를 넣어야 되는데 에탄올을 넣었다 이거죠, 소독용. 네네.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왼쪽 팔이 마비가 된 상태인데 지금 재활 치료를 이게 언제 일어났죠? 네, 6월 30일 날 일어났고요. 6월 30일이요. 그러면 네. 그 이후에 군 병원에서 재활 치료를 받았나요? 네, 이제 재활 치료를 계속 그때 이제 뭐 그래가지고 받았는데 지금 현재 거의 한 2달 정도 받고 있거든요. 예. 근데 지금 전혀 돌아오는 게 없어요. 다른 병원에 가가지고 한번 그 진료를 받아서 이것이 어느 정도 심각한 상태인지를 한번 또 진료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닌지 이런 네, 생각도 드는데요. 그래서 동아대학 그 병원에 가서 이제 저희가 근전도 검사나 이런 부분을 다시 받았는데 예, 거기서 이제 말씀하시기를 아이가 이제 신경 손상이 너무 많이 돼가지고 이게 돌아오는데 뭐 시간이 뭐 6개월에서 24개월 정도 걸릴 거다 이렇게 얘기해서 제가 돌아오기는 돌아온다고는 얘기하는군요. 네, 처음에 그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물어봤죠. 그러면 돌아오긴 하느냐, 시간이 걸려도 괜찮다. 그러니까 돌아온다고는 하는 말이 무의미하대요. 얼마나 돌아오는지가 자기가 할 수 있는 말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이대로 평생 갈 수도 있고 돌아온다고 해도 정상적으로 생활하기 힘들 수도 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군 쪽에선 뭐라 그래요? 군대에서는 처음에 주사를 하셨던 군의관님도 그렇고요. 처음에는 아이를 완전히 그대로 돌아올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뭐든지 다 하겠다 했고요. 누가요? 주사를 놓은 군의관이에요. 예. 모든 거 책임지겠다. 저희 아들한테는 이제 네가 팔이 안 돌아오면 나중에 자기가 잘 아는 서울에 좀 유명한 병원이 있는데 거기 병원에 수술까지 시켜주겠다 이렇게 말도 하셨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분들이 처음에 의료사고를 인정을 하셨고 그래서 저는 믿은 부분들도 있어요. 솔직히 자기들이 잘못했으니까 어떻게든 돌아올 때까지는 최선을 다해주겠지 했는데 이제 이분들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와서 하는 행동들을 보니까 저희 아들이 이제 제대 시기가 그때는 27일 날 원래 제대를 남겨두고 있었거든요. 예. 예, 7월 27일 날 제대하는 걸로 남겨주고 이제 그게 있었는데 그분들은 제가 이제 봤을 땐 그 제대 시기만 이제 지나면 얘를 볼 필요가 없으니까 그때까지 시간을 때우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는 행동들이요. 지금 군 검찰이 수사 중이죠?
네, 지금 군 검찰 수사 중이라고 하는데요. 저는 솔직히 군 검찰이 뭐 언론에 보도도 이렇게 돼봤지만 뭐 기소된 적도 없다 그러고, 이런 뭐 기소된 사건들이 없었대요. 네, 그래서 뭐 자기 식구들 덮어주는 이런 것들만 보이는 뭐 그런 곳이라고 제가 언론에서 본 지가 얼마 안 돼서 그분들도 솔직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군 쪽하고는 접촉을 계속하고 계십니까? 그러고 나선 지금 연락이 없어요. 저희 아들이 이제 지금 위탁병원에서 지금 재활 치료를 받고 있거든요. 위탁병원이라는 건 민간병원이죠? 네네. 저 이제 그 군병원에 있는 것보다는 제가 아무래도 일반 병원이 더 나을 것 같아서요. 재단은 했죠, 지금? 예. 그래가지고 지금 이런 상황인데, 예. 그 병원장님도 처음에 저희 아들이 뭐 이런 의료사고가 났는데 이런 사고가 나면 뭐 처음에 본인 과실이냐 의료과실이냐 이런 걸 따지는데 자기는 의료과실을 인정했으니까 뭐 아이가 돌아올 때까지 할 수 있는 건 모두 최선을 다하겠다. 병원장 이름을 걸고 약속하겠다. 근데 단지 언론에는 알리지 말라. 언론에 알리면 뭐 많은 사람들이 뭐 처벌을 받지만 그 중에 제일 문제가 간호장교다. 언론에 알려지면 간호장교는 자살합니다.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좀 주시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치료를 계속 받아서 좀 돌아왔으면 좋겠는데 진짜 저희도 그 간절히 바랍니다. 하여간 최선을 다하겠죠. 뭐 지금 병원 측에서는 아무래도. 네, 그래서 뭐 저는 솔직히 저희 간단히 아들이 해주십시오. 다 돌아오지 않더라도 지가 생활하는데 불편함만 없이 돌아오면 그것으로 감사하거든요. 잘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어려운 인터뷰 응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피해를 겪은 김모 병장의 어머니의 얘기 들어봤는데요. 저희가 군 당국의 입장도 저희가 나중에 들어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군병원 의료사고의 현 실태는 실제로 어떤지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그 군병원에서 실제로 이러한 의료사고가 많이 나나요? 이런 형태의 의료사고는 잘 없습니다. 그리고 의료사고에 대한 실태조사가 이루어진 적은 없죠. 왜냐하면 일반 병원에서도 의료사고는 밝히기가 어렵습니다. 고 신해철 씨 사망 사건을 보더라도 잘 알듯이 이게 사인을 밝히는 것부터 시작해서 되게 복잡한 과정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의료사고라고 단정 짓고 그것을 수사를 개시하고 기소하고 재판에 회부해서 의사가 유죄받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망 원인이 뭐냐 이런 것들을 밝히는 게 경찰이 의료에 관련된 지식이 별로 없기 때문에 검찰도 기소 유지하는데 굉장히 어렵고요. 공소 유지하는 것도. 그래서 일반에서도 굉장히 어렵지만 군에서는 더 어렵다라는 것이고 이것에 대한 조사가 없다라는 것이 더 문제죠. 이 부분에 대해서 군검찰이 지금 수사에 나선 거는 사실이잖아요. 그죠? 제가 알기로는 군검찰이 나선 게 아니라 국방부 조사본부가 나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요? 국방부 조사본부. 이것도 이제 확인해 봐야 되겠죠. 국방부 조사본부라는 건 뭐예요? 헌병대 최고 조직입니다. 헌병대. 우리로 얘기하면 경찰이 나섰다, 검찰이 아니라. 거죠. 그러면은 경찰이 군 헌병대 쪽에서 이제 나섰다면 어떻게 보세요? 이거 어떤 결론이 날 거라고 보세요? 이것은 너무 명백해서요. 진료 기록에도 다 나오거든요. 보셨어요? 그거? 투입했다 이런 것들이. 보셨어요? 네, 다 봤습니다. 제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공소 유지하는 데는 그다지 어렵지 않을 것 같고요. 다만 이것을 이제 어느 선에서 끊어낼 것인가가 이제 군 측에서 고민을 하겠죠. 그 어느 선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간호장교 선에서 끝낼 것인가, 군의관까지 확대할 것인가. 과거에 이런 사례가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이런 거 오진 사례는 많습니다. 오지는 많지만 알겠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사고가 이제 진짜 다시는 나오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렇죠. 어떤 나름대로의 그러면은 이거 방지책이나 해결책 같은 게 있다고 보십니까?
해결책과 방지책은 누차 계속 저희가 이제 지적하고 있는데요. 예. 문제는 그러면 대학병원이나 이런 민간 병원에서는 이런 의료사고가 예. 일어나지 않는 것은 그만큼 관리를 잘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에탄올이 그럼 도대체 왜 수술방에 에탄올이 있었냐? 예. 많은 분들이 의아해하실 건데요. 예. 보통 이 에탄올은 뭐 이렇게 내시경이나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렌즈 이런 것들 닦을 때 쓰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는 이것은 당연히 그러한 장비들과 함께 있어야 되는데 이게 따로 돌아다녔다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예. 대학병원은 이런 것들 관리하는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죠. 이 세트로 이렇게 잘 보관한다든지. 그런데 이게 누가 결국은 보관하냐? 간호장교 숫자도 작으니까 결국은 의무병들이 보관하겠죠. 의무병들은 간호조무사 자격이 있는 병사들도 있지만 없는 병사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관리가 허술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임상 경험이 많지 않은 군의관들이 아무래도 경험칙으로 실수할 경우가 많으니까 궁극적으로는 장기 군의관 학충과 예산 투여가 되어야지만이 이게 해결이 되는데 문제는 그렇게 들어가면 전투기 사업이라든지 또는 뭐 무기 도입하는 데만 이게 집중이 되다 보니까 이건 나중에 뒤로 밀립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가 군 의료 체계에 대한 집중 점검을 해서 예산이 끝까지 이렇게 반영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하는 것도 있어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군인권센터의 임태훈 소장이었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군의 입장도 기회가 닿는 대로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듣고 계신 주파수는 FM 94.5MHz입니다. YTN 뉴스 FM. 역사의 시선으로 뉴스를 읽어봅니다. 히스토리 뉴스. 리오올림픽이 개막한 지 열흘 좀 넘었죠. 이 올림픽 각국 선수들 정말 아주 열정적으로 경기 임하고 있고 국민들도 관심이 전부 글로 쏠릴 정도로 세계인의 축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과연 이런 스포츠의 역할, 우리 역사 속에서는 언제부터 그 기원을 찾을 수 있을지, 자, 역사학자 전유영 박사님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그 최초의 올림픽, 이게 리오올림픽 31회째라고 그러는데, 그 최초의 올림픽은 그리스 신화 시대에 나온 거 아니에요? 이제 그 고대 올림픽이라고 해서 기원전 한 8세기부터 했던 것이 있고요. 그게 이제 그 그리스가 도시 국가들이 다 망한 다음에 사라졌다가 1896년에 그 그리스 역시 그 아테네에서 근대 올림픽 제1회 대회를 열었죠. 고등학교 교과서에 나오잖아요. 쿠베르탕 맞습니다. 맞습니까? 자신이 없어가지고. 고등학교 때 제가 졸업한 지가 몇 년인데. 근데요, 그때는 올림픽이 지금하고 많이 달랐을 것 같아요. 기본은 같았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두 근대 올림픽이나 고대 올림픽이나 고대 올림픽에 대해서는 이제 말씀하신 대로 고등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대로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올림푸스 산의 신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 도시 국가들이 멘트에 한 번씩 전쟁을 쉬고 전쟁하는 대신에 스포츠 경기를 했다. 그러니까 모의 전쟁이란 얘기죠. 그때도 그렇죠. 개념 자체가 그런 개념이 있었군요. 전쟁과 같은. 그러니까 전쟁과 같은이 아니라 사실 스포츠를 총성 없는 전쟁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도 그랬다 이거죠. 지금도 그렇고 옛날도 그렇고 용어를 한번 보세요. 적진 또는 격퇴 모든 우리나라가 좀 유난히 심하시구나. 스포츠 자체의 기원이 전쟁 행위, 전투 행위였기 때문에 모든 것이 전투 용어로 되어 있는 거니까 파이팅이라고 하는 게 이제 전투 용어잖아요, 당장. 근데 우리는 응원국으로 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스포츠는 전쟁 기원이다. 그러니까 구기 종목 몇 개를 빼고 구기 종목에서도 잘 아시다시피 그렇잖아요. 축구 같은 경우도 대표적인 전쟁 전승 기념 행위였잖아요. 그것처럼 모든 스포츠는 전쟁
전쟁을 이제 평화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인류 노력의 소산이다. 이렇게 좀 좋게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우리나라의 최초 체육 활동은 언제부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전쟁이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네. 모든 군사 훈련, 예비 훈련이 전부 스포츠의 기원에 해당하는 거겠죠. 뭐 이제 말타기, 활쏘기, 그러니까 그렇죠. 연습이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스포츠로 당연히 들어가는 거고요. 이제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근대 올림픽에서 지금은 이제 육상에서 뭐 100m 달리기라든가 마라톤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중시되고 있지만 가장 좀 두드러지게 대표적인 종목이 근대 오전 경기라는 거였어요. 들어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직도 있긴 한데 근대 오전 경기라고 이게 뭘 결합한 거냐면 승마, 수영, 그다음에 크로스컨트리, 사격, 펜싱을 조합한 종목입니다. 그게 완전히 전쟁이 완전 전쟁이죠. 말 타고 가다가 물이 앞을 막으면 그렇죠. 헤엄쳐 건너고 근데 말이 없으니까 뛰어가가지고는 총으로 쏘다가 총알 떨어지면 칼로 싸우는 이 전체 과정을 스포츠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이제 먼거리 전투용 사격, 이제 근접 전투용 씨름 그리고 이제 활을 이제 장만할 수 없는 사람들이 쓰기 위한 돌팔매질 이런 것들이 스포츠였죠 옛날부터. 근데 양반하고 상민하고 달랐을 것 같아요. 양반은 예를 들면 말 타고 하는 격구 같은 거 하고. 예? 그렇죠. 그러니까 무반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승마하고 이제 활값도 굉장히 비쌌거든요. 그러니까 궁술은 좀 재산이 있는 사람들이 즐기는 스포츠였고요. 일반 서민들은 그냥 놀고만 있지는 않으니까 정월 대보름 무렵에는 이제 각 지역에 편싸움이라고 하는 돌싸움 대회가 있었어요. 평상시에 돌팔매질 훈련을 하는 거였죠. 사람이 열어 죽을 정도로 매번 할 때마다 그렇게 격렬한 싸움이었는데 이런 것도 스포츠였죠. 우리나라 20세기 초까지 서울에서도 이런 이제 돌싸움이 벌어지곤 했었습니다. 근데 그런 살벌한 개념의 스포츠가 조금 이게 바뀌게 된 거, 예? 몸에 대한 어떤 건강이라든지 이런 걸로 바뀌게 된 건 언제부터일까요? 그거 말고도 이제 양생이라고 해서 이제 요즘으로 치면 체조랄까요? 아니면 요가 비슷한 그런 이제 아주 정적인 운동들은 굉장히 오래된 거죠. 중국에서 도가의 연단술이라든가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호흡술 이런 정도로 이제 정적으로 자기 몸을 관리하는 일들은 굉장히 오래돼 있었는데 전반적으로 보자면 이제 심신의 인간이 이제 자기를 구성하는 두 가지 몸과 마음, 한자로 하면 이제 심신 이렇게 얘기하는데 심신 중에서 신체는 별로 강조하지 않는 것이 옛날 사람들의 생각이었죠. 그러니까 몸은 이제 길게 가야 100년 못 가고요. 몇십 년 쓰면 이제 사라질 것이지만 마음, 정신은 잘 가꾸면 영생한다. 이게 동서양 종교에서 모두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이제 사고방식이기 때문에 몸 자체를 가꾸는 것보다는 몸을 통해서 마음을 가꾼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왜 수신제가 측평천하 있죠. 그때 몸신자가 들어가는데 이 수신이라고 하는 거는 몸을 다듬는 게 아니고 마음을 가다듬는 걸 수신이라고 불렀잖아요. 근데 이 수신하고 굉장히 단어 자체로는 뜻이 거의 비슷해요. 체육이라고 하는 게 지금 몸을 기른다 이런 건데 이건 이제 마음과 관계 없는 개념이죠. 사실은 체육 활동을 통해서 마음을 단련한다고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육신 자체를 별도로 단련하고 좀 건강하게 키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된 거는 근대적 사고, 그러니까 이제 근대 해부학 지식이나 의학 지식과도 관련이 되겠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공식적으로 체육 활동이 필요하다, 이걸 교육에 집어넣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 1895년, 그러니까 근대올림픽 개최되기 1년 전의 일입니다. 그 일제시대 때, 1895년이면 일제시대 때. 아니요. 아니, 일제시대 이제 전이죠. 전인데, 일제시대 때 말이에요. 일제라는 게 이제 들어와가지고, 왜 그러냐면 제가 YMCA 야구단 영화도 있었는데, 이때 스포츠라는 개념은 그러면 어떤 개념이었을까요? 똑같죠. 이제 1895년의 개념은 이게 체력은 국력이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차피 스포츠가 군사훈련 전 단계니까 이걸 통해서 백성들의 이제 체력을 키우고 이것이 궁극적으로 부국강병 군사력의 기반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 1890년대, 1900년대 초반까지 생각이라면 일제가 한국을 이제
강자만 다음에는 이런 식의 국가 또는 이제 국민 이런 개념으로 이건 1930년대 넘어가면 다시 바뀝니다. 한국일 전쟁에 동원하게 해서 바뀌는데 이런 개념과 체육이 연결되는 거를 굉장히 좀 우려하고 기피했죠. 그래서 단순한 오락거리로 만들고 이제 여기에 몰두해서 우리가 3S 정책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현대 이후에 스포츠가 탈정치화시키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처럼 그런 요소를 좀 한편으로는 이제 쓰려고 했고요. 총독부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적극적으로 육성하지도 그렇다고 배척하지도 않는 그런 차원이었고 또 하나는 1920년대까지 간간히 그런 대회를 열었습니다. 일본인과 조선인의 대항전, 민족 대항전. 근데 뭐 스포츠가 뭐 이기면은 막 우리나라 사람 불이익당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불이익당한 건 없는데 이제 이기는 종목이 별로 없었죠. 지금도 그렇지만 스포츠 경기라고 하는 것이 이게 순수하게 정신력과 체력으로 하는 경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돈이 뒷받침돼야죠. 그러니까 뭐 경제력에서 일본하고 당시 조선하고 비교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조선인들이 이길 수 있는 종목이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항상 지면서 이런 것들이 이 승패를 보여주면서 이제 민족 사이의 우월감을 표시하는 그런 도구로 사용하기도 했죠. 이게 그러니까 스포츠가 단순한 스포츠가 아니에요, 보면. 그죠? 전쟁이죠. 아주 정치적인 의미가 굉장히 들어가 있는 겁니다. 예, 이 과거 얘기를 하니까 좀 더 확실히 알 수 있겠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전우영 교수님과 함께 했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수요일 순서는 여기서 모두 줄이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어제보다 훨씬 힘차고 나은 하루 되시기 바라겠고요. 전 내일 아침 7시 15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율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